이번 시간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 권력의 유형이나 리더십과 관리의 관계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실제 리더십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리더십의 내용으로, 각각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 첫 번째가 여러분들, 첫 번째 내용이 우리 특성이론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요 목차 뭐 중요하게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과거에 리더십에서 제가 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가지는 않고 중간에 지금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좀 가지고 왔어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좀 이해하는데 좀 부족하겠다 싶어서 그 자료에서 가져와서 여러분한테 진행을 합니다. 우리 챕터가 지금 리더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지위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지위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갖다가 수업을 하게 되는데, 지위라고 하는 것은 실제 다른 그 내용으로는 리더십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위라고 하는 건 이 리더십과 동기부여 그리고 팀 관리 요거까지 지금 포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이 리더십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앞에서 이제 이미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는 여러분들 얘기했었고요. 실제 우리가 조직이 항상 목표라고 하는 달성해야 될 목표, 즉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게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 수립을 했어요. 이제 경쟁자들이 있다 보니까 단순히 계획 수립이라는 차원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거냐라는 계획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맞게 우리 조직 설계를 마쳤어요. 조직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걸 위해서 나아가도록 지금 조직화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휘라고 하는 과정, 그리고 다음에 이제 배울 내용이 이 계획 수립한 대로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통제 과정이 지금 남아 있죠. 실제 지휘에서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투입물,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계획 수립할 때 가지고 있던, 그리고 조직화할 때 가지고 있었던 이 투입물이 있었어요. 사람이나 자본이나 정보, 전략 등을 갖다 투입해서 산출물을 뽑아내는데 그들이 적절한 행동이나 경영 성과를 달성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실제 이 과정,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었다면 여기에서의 지위라고 하는 건 실제 리더십, 그리고 리더가 발휘한 리더십과 동기부여, 구성원들을 갖다 으쌰으쌰하게 하게끔 만드는 것, 그리고 이들이 팀이나 집단에서 움직이게끔 하는 것, 팀워크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서로 간의 그 관계를 연결해주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제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리더십과 동기부여는 좀 양이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 여러분한테 필요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만 다루도록 할게요. 동기부여도 마찬가지로 교재 걸 요약하면 너무 적기 때문에 실제 또 필요한 자료들을 여러분한테 제공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리더십 앞에서 얘기했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리더십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리더십이 있을까? 이게 처음에 어떤 사람이 리더십이 있을까라고 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이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성원들이죠. 조직의 구성원들 혹은 추종자들, 팔로워들이라고 보통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리더십의 내용 중에 보면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구성원들도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구성원이라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내용을 다루는 게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뭐 그걸 다룰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라면 앞에 리더십 동영상 여러분이 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때 초창기에는 실제 훌륭한 리더, 도대체 훌륭한 리더라고 하는 그 리더십이 뭐냐. 그래서 이들의 리더십을
공통적인 리더들의 특성을 파악했던 게 바로 이때 초창기였다. 처음에. 그래서 이걸 특성 이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 이론이 이제 사그라들면서 리더가 어떻게 행동해야 리더십을 발휘할까 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훌륭한 리더들의 행동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요 행동 양식, 즉 행위, 행동 이론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등장해요. 즉, 요 뒤에는 똑같죠. 리더의 행동, 리더십을 발휘할 건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더라. 예를 들어 여러분은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빌 게이츠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라면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왜?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즉, 그 상황에 적합한 리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 처한 상황과 리더의 행동 관계, 즉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돼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중간에 조절하는 변수로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상황 이론입니다. 물론 이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리더십 이론들이 등장하는데 뭐 여러분들 변혁적 리더십이네, 카리스마 리더십이네 쭉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개론적인 부분에서 리더십의 역사 과정이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여러분들 내용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특성 이론, 지금 이제 우리 책에는 이 로크가 주장했던 성공적인 리더의 특성으로 추진력, 자신감, 창조성, 인지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리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댓글에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 희생, 솔선수범, 신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잖아요. 실제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어떤 뭔가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특성이론이라는 게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갖다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리더십의 내용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실제 리더십 특성이론이라고 하는 건 가장 최초의 체계적인 리더십 연구였다. 즉 리더십의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이러이런 게 리더야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지. 연구로서 그냥 자신의 주장이라고 하는 정도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리더십의 체계적인 연구는 바로 요 특성이론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부하에게 영향을 미치는 리더의 구체적인 특성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공적인 리더, 유명한 그 훌륭한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일반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특성, 그들만의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하들은 그러한 리더의 영향력을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사고에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근거해서 특성들과 기술을 찾아내려는 이론이 바로 위인 이론이었습니다. 이 위인 이론에서 출발한 게 이제 특성 이론이죠. 예를 들어 과거에 벼슬에 합당한 그 관리를 뽑을 때 신언서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우선 몸, 신자죠. 인물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말을 잘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글씨, 학문이 뛰어나야 된다. 그리고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하는 건 뭔가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하나의 특성 이론의 예가 되는 거죠. 즉, 이 특성 이론이라고 하는 건 위인들의 어떤 특성들을 갖다가 위인전에서 이 특성들을 찾아내려고 했다. 그래서 이 특성들을 어디서 위인들에서 찾아냈다고 해서 위인 이론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 리더십 특성 이론이라는 게 리더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와 보통의 사람들의 구별되는 어떤 특성이 있다. 이 특성이 무엇인지 이걸 찾아내려고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리더십 특성은 타고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위인이라고 하는 왜 과거에 만약에 모두가 다 위인이었으면 다 특성이 있었기 그 특징을 가지고 모두가 다 훌륭한 리더였겠죠. 근데 과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위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위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인들만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특성 이론의 발단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900년대 초에 리더십 연구에서 나온 거죠. 자질이라고 하는 거, 어차피 특성 이론이 어떤 그가 가진 자질이지 않습니까? 자, 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 특성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아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김구, 나폴레옹, 히틀러, 링컨, 간디, 케네디, 이런 역사적 인물들에서 그들이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냐. 근데 여러분들 이제 보면 이순신, 세종대왕, 김구, 나폴레옹, 뭐 링컨, 간디, 케네디, 이런 사람들은 인정하겠는데 갑자기 히틀러가 나온다? 아니, 이런 사람도 리더가 돼요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리더십 연구에서는 여러분들 도덕적인 걸 따지진 않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앞에서 리더십 정의가 여러분 뭐였어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붙인 거죠. 도덕적인 측면을 갖다 얘기하면서 붙인 거고, 실제 도덕성이라고 하는 걸 거기에 같이 넣기 시작한 건 1970년대 들어가면서 변혁적 리더십이네, 뭐 이제 그 이후에 윤리적 리더십이네,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면서 얘기한 거지. 초창기에는 리더십에서 도덕성을 갖다가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례들로 과거에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로 이순신이라든가 세종대왕, 김구, 나폴레옹, 히틀러, 링컨, 간디, 케네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이들의 특성,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은 어느 시대에나 어떤 상황이 있으나 리더가 될 수 있는 천부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요 특성 이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영웅들은 신체 구조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무엇인가 신분이나 지능지수, 성격, 이런 데서 좀 뭔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 연구의 토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위인이론적 접근의 기초에서 특성, 이제 연구원들이 막 리더의 특성을 규명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까 있다시피 리더와 비리더, 즉 리더가 아닌 일반 사람들 계속 비교하면서 새로이 구성된 집단에서 출현하는 리더의 특성들은 또 어떤지, 그래서 리더의 필수적인 특성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물론 특성들은 여러 가지, 앞에 이제 로크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도 있고 다른 특성도 있지만, 실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특성들을 갖다 쭉 나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성들이 A라고 하는, 예를 들어 세종대왕한테는 이러이러한 특성들이 보였고, 김구한테는 이런 이순신한테는 이러이러한 특성이 보였고, 뭐 퀴리 부인한테는 이러이러한 특성들이 보였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빌 게이츠한테는, 스티브 잡스한테는, 자, 이렇게 쭉 정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공통적인 속성이 있었을까? 실제 공통적인 속성을 찾는다라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막상 찾았어요. 그러면 이 특성 이론을 적용하는 방법은, 구성원들이 이제 누군가가 우리 조직에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리더일까? 맞춰봐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성들을 쭉 나열한 거 가지고 A라는 사람한테 봤더니, B라는 사람한테 봤더니, C라는 사람한테 봤더니 맞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뭐 결단력, 추진력, 의사결정력, 그 다음에 추진력, 그 다음에 용기, 그 다음에 외향성, 주도성, 뭐 이런 것들 쭉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5가지 얘기했지만, 아니 앞에 우리 나온 거 갖고 얘기했고, 이 로크가 그냥 얘기했던 거. 자, 추진력, 자신감, 창조성, 인지능력, 경영지식, 동기부여, 유연성, 청력, 정직, 청력. 자, 여러분들 여기에 나는 어떤 게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각각에 대해서, 물론 요거 말고도 더 지금 제가 리더십의 내용 중에서 그냥 필요한 것만 몇 가지 가져오다 보니까 많이 있는데도 뺐지만, 이런 거 가지고도 여기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 이 특성 높아, 이 특성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리더다. 그럼 다른 특성은 어때요? 여기 각각의 특성들에서 내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럼 나는 리더예요. 만약에 이게 갖추고 있지 않다면 어때요?
나는 리더가 아니네. 서운하죠? 그런데 서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 이론이 방금 이 문제 때문에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누가 리더일까를 쭉 찾으러 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분명히 앞으로 리더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댓글 앞에서 쭉 봤잖아요. 리더가 되고 싶고 앞으로 또 과거에 리더 연습을 했었고 배웠고 또 실패를 해봤지만 그걸 통해서 성장했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고 싶고 조직에서 리더로서 인정받고 싶을 텐데 여기 그냥 몇 가지만 갖고도 나는 추진력이 있어. 나는 자신감 있어. 난 창조성이 약한데 나 인지 능력이 약한데 경영 지식 좀 부족한데 사람들 동기부여시키는 거, 나 스스로 동기부여시키는 거, 유연적인 거, 정직과 청력 각각에 대해서 과연 나는 모든 특성을 다 갖추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아니면 어이씨 나 리더 아니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론이 사그라드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실제 이걸 다니면서 여러분들 저 사람이 리더일까? 이 당시에는 리더는 찾으러 다녔으니까 왜? 이 특성들을 모아놓고 이 특성에 맞는 사람이 있을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찾을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그래서 이 이론이 사그라들고 그 다음에 아니다 이거 특성이 아니다. 리더의 어떤 특성이 아니라 그 리더가 어떤 행동을 보여주느냐다 라고 하면서 이제 행동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리더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리더의 행동을 갖다 딱 두 가지예요. 생산에 대한 관심, 즉 일의 성과에 대한 관심과 사람, 구성원에 대한 조직 자기 부하 직원들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 관계의 중심 이런 두 가지 행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리더가 어떤 유형의 행동을 보이느냐 그리고 어떤 유형이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게 바로 행위 이론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 관리격자 이론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요. 우선 앞에 특성 이론이 특성의 관점에서 행동의 관점으로 행동 유형으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리더십 연구 유형이 리더가 처음에는 무엇이었는지 누가 리더였는지 였다면 혹시 리더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래서 이때 행동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하나는 과업 행동 하나는 관계성 행동 관계 행동 과업 행동이라는 건 과업이 뭐예요? 일이죠. 일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일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맡은 성과 자기가 내야 되는 성과 중심이었다는 거죠. 관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누구와 부하 직원과 그래서 구성원과의 관계, 인간관계 중심이라는 얘기죠. 자, 과업 중심이라는 건 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행동, 구성원들한테 이거 우리가 달성해야 돼, 언제까지 일해? 라고 하는 거. 집단 성원들이 그들의 과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행동이 바로 이 과업지향적인 행동이다. 두 번째 관계성 행동이라고 하는 건 하위자들이 서로 간에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잘 지내도록 도와주며 일터의 과업 수행에 만족을 느끼도록 즉 여기는 관계를 잘 지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리더십 목적은 리더가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의 행동 유형을 조합하여 하위자들의 과업 목표를 위한 노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즉 하위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성과를 내도록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연구의 대표적인 게 바로 오하이오 주립대학과 미시건 대학에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이 대학에서 연구 결과물로 나온 거죠. 자, 리더십 유형에는 이제 두 가지 그 대학에서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블레이크와 모우튼의 아까 앞에서 보여줬던 잠깐 지나갔던 관리 격자 이론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이 관리 격자 이론이라고 하는 건 과업지향 행동과 관계지향 행동을 어떻게 조합하는가를 갖다가 연구한 거죠. 앞에 얘기했지만 리더십 행동 연구는 오하이오 주립대학 그리고 미시간 대학교 그리고 이제 블레이크와 모우튼의 연구와 PM 리더십 연구가 대표적이다.
처음에 이 연구의 초점이 특성 연구에서는 누가 효과적인 리더인가 였었다면, 즉 효과적인 리더라고 하는 건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된 특성. 근데 찾을 수 없으니까 효과적인 리더는 어떻게 행동하는가로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행동이 나왔다고 했어요. 과업지향적 행동. 과업지향적 행동이라고 하는 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 활동을 체계화하고 운영 계획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업무를 집단이나 개인한테 당신 맡은 거 어떤 분배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역할 기대와 과제 목표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명료화시키는 거죠. 규칙, 방침, 표준 운영 절차를 설명하고 그에 따르도록 하는 거고, 집단의 활동을 지휘하고 조정하는데, 즉 앞에서 우리 관리자적 성격을 보여주고 운영과 수행을 점검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당면 문제를 해결해주고 효율성, 생산성, 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과업지향적 리더라고 하는 건, 아니 관계지향적 리더라고 하는 건 지원, 구성원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의 공헌과 성취를 갖다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필요할 때 코치와 후견인의 역할을 해주고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갈등 해결을 위해서 도와주고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해주고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람들과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결정에 관해서 서로 협의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팀 상징이나 의식, 행사, 일화를 통해서 팀 전체성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처음에 이제 아이오와 대학의 리더십 연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요 아이오와 대학, 아까 이제 오하이오와 미시건 대학의 두 가지 행동 특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오와 대학에서는 또 약간 다르게 자신의 권한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 연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즉 권한. 여러분들 이 리더의 지금 앞에 동영상 리뷰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리더라고 하는 건 익명적 리더가 있고 자유방임적 리더가 있다. 근데 이 자유방임적 리더는 솔직히 우리 학문에서의 연구 대상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조직에서 임명된 리더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이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특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 임명된 리더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권력의 유형 5가지 중에, 7가지였죠? 그 중에 권한이라고 하는 거, 즉 합법적인 권력을 행사합니다. 합법적인 권력은 내가 그 자리에 임명됨으로써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다른 말로 권한이에요. 이 권한을 어떻게 활용하냐? 강제적으로 독재적 리더냐, 민주적 리더냐, 혹은 아예 쓰지 않는 자유방임적 리더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쪽에 권한의 그 형태를 갖다가 이 리더에 의한 권한 행사의 영역, 이게 강해지면 성과주의적 그리고 권위주의적 리더다. 그 다음에 하위자들의 참여를 많이 시키면 관계지향적 민주적인 권력 관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형태를 나누고 있고, 실제 자유방임적 리더라는 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무것도 발휘하지 않는 걸 우리가 자유방임적 리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리더십 효과성은 앞에서 이제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결국 구성원들의 만족도라든가 업무 성과를 끄집어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오와 대학에서 연구해서 부하의 만족도는 민주적 리더가 가장 높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직무 성과는 독재적 리더가 오히려, 즉 여러분 뭐예요? 강압적 리더가. 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장기간에 걸쳐서라고는 볼 수 없지만 단기간에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된다, 성과를 내야 된다 할 때 막 구성원들한테 푸시하고 막 거기에 매달리게 하고, 그들이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냐는 따지지 않아요. 뭐만 신경 써요? 그들이 성과를 내게만 신경 써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는 많이 난다. 단 구성원들은 만족하지 않고 힘들고 피곤하겠죠. 이런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성과 측면에서는 독재적 리더 다음에 민주적 리더, 그리고 자유방임적 리더가 나타나더라. 성과가 나타나더라. 순서로. 실제 자유방임적 리더는 별로 나타나진 않아요. 부하 중심의 민주적 리더십으로의 이동이 좀 바람직하다. 왜? 구성원이 만족해야 장기적으로는 성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를 일반화하기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에서는 실제 오하이오 주립대 두 가지 특성으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리더들이 이제 집단이나 조직을 지도하고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왜 우리는 자유방임적인 것보다 임명된 리더가 즉 어떻게 그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효과적인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설문지라고 하는 걸 이 당시에 리더십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걸 갖다가 LBDQ, Leadership Behavior Description Questionnaires,라고 하는 설문지를 만들어요. 물론 문항이 참 많긴 하죠. 여러분들 이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는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여러분 체크해 보는 것도 그냥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 LBDQ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분석을 했어요. 요 행동들을 묶어서 이 행동들을 갖다 결국은 두 가지의 행동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 구분하는 행동이 바로 구조주도와 배려 행동이다. 구조주도는 뭐예요? 과업 행동이다. 과업성 행동, 과업성과 지향. 그 다음에 여기는 관계지향 행동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용어가 어떻게 나와 있든 간에 이 구조주도나 과업지향이나 생산중심이나 이건 다 어디에 해당이 된다? 요 구조주도, 과업지향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배려행동, 관계행동, 인간관계행동 이런 거는 다 어디에? 배려행동이든 관계지향 행동이든 동일한 용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구조행동이라는 건 리더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신의 역할과 구성의 역할을 정의하고 구조화하는 정도가 강하다. 즉 명확하게 업무 분담을 실시하며 무엇을 해야 될지 구성하게 명확히 얘기한다는 거죠. 과업행동이면 이게 이제 과업행동이다. 일의 조직화, 작업상의 구조화, 역할 및 책임을 갖다 확정시키고 작업에 대한 진행되는 일정 계획 등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할당시키는 사람이 바로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 중에 이제 혹시나 시간 관계적인 측면이나 다른 사람한테 명확히 일해야 될 걸 갖다 지시하고 하는 걸 특성이 보이는 사람은 구조주도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과업 지향적 행동이죠. 그 다음에 이 상호 신뢰라든가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잘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구성원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하는 것들은 배려 행동이다. 관계성 행동이라고도 하는데 종업원들 간의 동무관계, 친한관계, 존경과 신뢰 구축, 리더와 추종자 간의 인간관계 등을 중시한다. 여러분들 댓글 보면서 신뢰를 얻어야 된다,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 공감을 이끌어야 된다, 다 어디에 해당이 돼?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 댓글 중에 성과 중심을 얘기한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미시건 대학교에서도 실제 두 가지 행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다 이제 생산 중심과 그 관계지향 중심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은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략하고요. 실제 여기서 중요한 건 앞에 특성 이론과 구분하는 건 여기서는 처음에는 특성이라고 하는 걸 찾았어요.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을 찾아서 그에 맞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찾으려고 했죠. 즉 결국은 이 특성에 맞는 적합한 사람을 찾으려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찾을 수가 있었다? 어렵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특성은 아니다. 그러면 오히려 리더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구성원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론이 등장을 했던 거였고 이 행동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관계지향 행동, 하나는 과업지향 행동. 물론 이 순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업무에 대한 중심, 그 다음에 사람, 부하 직원에 대한 중심, 사람에 대한 중심, 업무에 대한 중심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오하이오나 미시간에서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격자 이론에 가서 실제 사람, 과업에 대한 중심, 사람에 대한 중심, 즉 리더가 어떻게 하면 조직을 더 도와서 효과 달성,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격자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원래 이쪽으로 9칸, 이쪽으로 9칸이에요. 여기서 즉 1부터 해서 9까지, 1부터 해서 9까지, 즉 일에 대한 관심, 즉 성과를 내야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획을 세우고 명확히 업무를 배정해서 구성원들이 일하게끔 만드는 거.
그 다음 여기는 사람에 대한 방식이라고 하는 건 구성원들이죠. 부하 직원들. 부하 직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우 1에서부터 9까지 쭉 해놨어요. 그래서 81가지가 나오지만 이걸 각각에 대해서 다 하기는 그러니까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먼저 일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구성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실제 과업지향형 리더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걸 갖다 과업지향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사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 것은 인간관계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에 대한 관심도 높고 사람에 대한 관심도 높은 걸 팀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상형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이상적인 리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중간인 걸 중간형.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아닌 거는 방관형. 무기력형. 이거는 이제 리더라고 하기는 좀 그러고 그냥 유형을 갖다 여기서 나누다 보니까 혹시나 또 임명된 리더 중에 아무것도 안 하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5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쪼개보니 이제 하나씩 보면 우선 과업형. 실제 여기에 리더들은 과업 완수, 즉 성과를 내는 거죠. 직무상의 요구에 따를 것을 강조합니다. 종업원들이 직무 완성의 수단이다. 사람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업무 지시 외에는 하위자들과 의사소통 강조되지 않습니다. 성과지향적이고요. 사람을 목표 달성의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게 되죠. 통제적이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강하게 몰아붙이고 고압적이다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두 번째, 반대로 이제 인간관계요. 과업에 대한 건 좀 관심은 낮아. 일에 대한 건 관심이 없어. 오히려 사람에 대한, 구성원의 사람에 대한 건 관심이 많아요. 생산을 좀 덜 강조하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태도와 감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성원들의 개인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가 충족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부하들을 만족하게 하고 열심히 도우며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고 논쟁 없이 화기애애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관계형을 컨트리 클럽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방관자, 무관심형, 무능력자 1-1이죠. 실제 과업 수행이나 대인관계 어느 쪽에도 거의 힘을 쓰지 않는 리더. 리더 신용은 하지만 이래도 상관하지 않고 소극적이면 한 걸음 물러나 있어요. 그래서 종종 하이들과도 접촉도 없어요. 왜? 무관심해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지,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 없지, 무관심하고 확실하게 뭘 해야 될지 의견을 주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빠져나갈 여지를 항상 남겨놓고 있고요. 태도가 애매해요. 체념적이고 무감동한 것으로 묘사되죠. 이보다 좀 나은 게 중간형, 절충형 리더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과업 수행에 중간 정도 관심을 보이고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들 위해서 중간 정도 관심을 보여요. 작업상의 요구사항의 준수를 강조하면서도 사람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해 넣는 균형 감각은 가지고 있어요. 생산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지도 않아요. 또 종업원 욕구에 관심이 있지만 그다고 많이 갖지도 않아요. 균형을 맞추기에 요 리더는 갈등을 피하려고 하고요. 적당한 정도의 생산활동, 대인관계 유지에 적당한 정도의 대인관계 유지에도 신경을 써요. 그래서 적당주의 리더, 편의주의자라고 묘사되기도 하죠. 중간 입장을 더 선호하며 의견 불일치가 있어도 표현을 완곡하게 하고 진보 발전을 위한 확고한 신념도 좀 부족해요. 자, 마지막이죠. 이상형. 과업 수행과 대인관계 양쪽에 다 강조를 하고 있고요. 팀워크 리더는 높은 정도의 참여와 팀워크를 촉진시키고요. 마찬가지로 참여와 헌신을 촉진하기 위해 종업원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이들은 참가를 자극하고 촉진해요. 결연히 단호하게 행동하게 합니다. 현안 문제를 공개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요. 항상 열린 마음으로 행동하고 일하는 것을 즐겨요. 근데 이제 여기에 아까 이 견리격자에 등장하지 않은 이 밖에 있는 여기 이제 영역에 밖에 있는 없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온정주의, 즉 1구와 9일 양쪽 모두를 활용하지만 통합하지는 않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2차원이 3차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하여튼 우리는 이제 이 표현을 자비로운 독재자라고 얘기하죠. 행동은 우아하게 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엄격하고 단호하다. 온정주의 리더는 사람들을 마치 과업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다루게 돼요. 충성과 순종의 대가로 인정과 보상이 주어지고요. 순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게 되죠. 실제 내 사람에게는 참 온전하고 우아하지만 적에 대해서는 가차없,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라나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기응변적, 이런 필요에 따라서 이런 리더십 저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형태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앞에 리더십 유형 중에 어떤 게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또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요 두 가지는 굳이 여기서 지금 알지 않아도 되니까 그 앞에 5가지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 즉 리더십 그리드에서는 리더의 일에 대한 관심과 관계에 대한 관심, 이 두 가지 축으로 해서 리더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행동이론에서는 PM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이 리더십의 행동, 두 가지 행동이 어디로 일본으로 와서 일본에서는 이걸 갖다가 목표 달성, 유지, 요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과업의 성과 달성이죠. 과업이죠. 유지라고 하는 건 관계를 갖다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관계지향성 행동을 갖다가 일본에서 자기들, 이제 일본의 학자가 자기들 표현하기 편한 용어로 바꿨다고 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보면 요 가운데 형이 없을 뿐이지 네 가지로 쪼개면 똑같아요. 즉 PM, 대문자가 있는 것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M이라고 하는 건 유지, 즉 관계지향형이고, 여기는 P, 퍼포먼스, 성과를 강하게 강조했기 때문에 성과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두 가지 다 아니기 때문에 맨 밑에 이제 방관형에 해당되고, 이 성과와 인간관계를 다 중요시했기 때문에 대문자 PM으로 들어가 있죠. 여기가 이제 이상형, TM의 이상형 혹은 T명에 해당되는 리더십 유형이죠. 각각의 유형은 이제 PM이라고 하는 건 대문자 M을 썼기 때문에 성과는 약하고 관계 기능에 상당히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 PM은 P가 강하고 M이 약한 리더십이다. 리더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타입이죠. 왜? 성과 중심형이니까. 여기는 M이잖아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걸 좋아한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다 관심이 없는 거고, 두 가지 다 강한 거. 목표 달성을 위해 지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구성원을 상대하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리더십의 행동이론이었어요. 즉, 앞에서 처음엔 리더의 특성이 무엇인지 공통된 특성을 찾으려고 했다. 그리고 그에 맞는 특성 목록을 만들어서 실제 그들을 가지고 새로운 리더가 누가인지 찾으러 다녔는데 그게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리더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효과적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이는 걸 연구했더니 두 가지 행동으로 크게 모아지더라. 그 두 가지 행동이 뭐예요? 하나는 인간관계에 중점을 두는 거, 하나는 과업에 중점을 두는 거, 성과 달성에 중점을 두는 게 나타나더라. 즉 리더가 보이는 행동은 그 두 가지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행동에 따라서 결합을 시켜봤더니 관리격자 이론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어디에 리더가 해당이 되는가? 그러면 나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좋은가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관계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지, 내 리더십 능력을 보여주는 게 낫다. 이것이 이제 행동이론이 이제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상황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 시작해요. 왜? 리더가 행동을 보여줬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행동은 어차피 두 가지 행동이 그대로 갑니다. 물론 좀 더 가서는 이제 상황이나 행동이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우선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 얘기를 할 거니까
자, 상황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리더가 자신의 행동을 갖다가 보여주는데 그 자신의 리더십에 적합한 상황을 만들든가 아니면 리더가 그 상황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 처음에 여러분들 배우게 되는 리더십,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이론이라고 하는 거, 상황 적합이론이라고 하는 건 네 상황을 나에게 맞게, 리더십 스타일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고요. 그 뒤로 이제 가면서 우리 하우스의 경로, 하우스의 모델, 이런 거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다 그 상황에 맞게 리더십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 앞에 상황적 합의론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실제 상황 리더십 이론이라고 하는 건 카멜레온처럼 유연한 것과 정체성 없이 변신과 배신을 잘하는 건 좀 다른 건데, 이 리더가 상황에 맞는 리더십 스킬을 발휘한다는 게 상황 이론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처음 이론은 실제 나를 바꾸는 게 아니고 리더가 자신을 바꾸는 게 아니고 자신에 맞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여지죠. 피들러의 이론 이후에 나오는 건 리더가 자신을 바꿔야 된다, 리더십 스킬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상황이 다르면 리더십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황 이론이죠. 여러분들 많이 했던 실제 그리고 팀장일 때와 CEO일 때 리더십이 다르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 지금 태어나면 그렇게 유명한 장군이 될 수 있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피들러의 상황적 합이론, 허쉬와 블렌차드의 성숙도 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피들러의 상황적 합의론은 그 상황을 리더십 스타일에 맞게 바꿔야 되는 거고 허쉬와 블렌차드의 성숙도 이론은 이 상황에 맞게 리더십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 두 가지가 좀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리더의 스타일에 맞춰서 상황을 바꿔야 된다 하니까 여러분 쉽게 그냥 여러분에 맞춰서 여러분 주위의 상황을 환경을 바꾼다? 그러기가 좀 쉽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피들러의 리더십 이론이 초창기에 상황 이론을 처음 얘기했다라고 하는 강점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 뒤에 리더십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게 바로 좀 어렵기 때문이에요. 내용 자체도 좀 그러지만 내용 자체도 이게 맞냐 틀리냐는 논란도 많지만 내 상황, 내 스타일에 맞게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하여튼 리더십 특성 이론과 행동 이론에 보편타당한 리더의 특성과 행동을 파악하려 했으나 어렵죠. 왜? 우리는 또 상황이라고 하는 속성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적 요인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결국 앞에 리더십 특성이나 행동과 관련해서 상황 요인을 갖다가 중간에 추가를 하게 돼요. 즉 처음에 리더의 특성이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이 실제 리더십의 효과성을 보인다는 건 성과 측정하는 건 어떤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 부하에 만족해야 된다, 구성원의 직무 만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쭉 했잖아요. 이 리더가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구성원의 성과가 높고, 부하가 만족도가 높고, 몰입을 하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중간에 조절한다는 건. 즉, 이 구성원이 누구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또 하는 일이 또 어떻냐, 집단 및 조직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효과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상황 이론이에요. 상황 이론이라고 불리는 리더십 접근법 중 가장 먼저 발표된 게 바로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이었죠. 실제 상황 적합 이론은 리더 적합 이론이라고도 한다. 왜? 리더가 그의 리더십을 적절한 상황에 적합시켜야 된다. 즉, 이 리더가 그의 리더십을 적절한 상황에 적합시켜야 된다. 결국은 자기 리더십 스타일에 맞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당시에 피들러는 리더의 특성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했어요. 물론 두 가지의 행동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 특성이라는 게 실제 사람이 이미 본질적으로 이 행동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배운 게 아니고 변화시켜 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거다.
행동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원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리더의 특성으로 바라봤고요. 그 다음에 집단의 성과, 즉 집단이 얼마나 성과를 달성하느냐, 그리고 상황 변수로 앞에서 얘기했던 리더와 구성원, 즉 구성원과의 관계라든가 업무의 특성, 직위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상황 변수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리더의 유형을 갖다 어떻게 측정했냐, 리더십 유형을 LPC 척도라는 걸로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설문지가 예를 들어 이런 설문지인데 여기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갖다가 측정을 한다. 싫어하는 리더를 대상으로 측정을 하게 돼요. 좋아하는 사람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측정해서 이 점수가 이제 57점 이하면 과업지향적 리더의 성향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64점 이하면 실제 관계지향적 성향의 리더이다. 그리고 중간 정도가 사회 독립적인 리더이다. 근데 이 중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어요. 해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마 이 중간 점수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두 가지로 크게 과업지향적 리더와 관계지향적 리더, 앞에 여러분들 리더십 유형을 갖다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바라봤지만 결국 행동은 두 가지로 구분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과업지향과 관계지향 행동, 이미 우리 앞에서 배운 행동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LPC 정도에 쭉 척도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갖다가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예를 들어 이제 나는 A라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생활했어요. 그리고 A를 보니까 A는 쾌활하지 않아. 좀 딱딱해. 그 다음에 친절하고 아니야. A는 아예 친절하지도 않아. 좀 불친절해. 다정하지도 못해. 좀 수용적이냐? 뭘 받아들이지도 않아. 자기 주장만 하려고 그래. 항상 좀 여유가 없어. 막 맨날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 거리가 있나? 친근하냐?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그는 냉담하냐? 냉담해. 그 다음에 절대적인가 지원적인가? 그건 좀 절대적인 경향이 좀 강해. 항상 뭔가 좀, 그 사람 보면 따분해. 그 사람 막 싸우기 좋아하는 것 같아. 좀 왠지 우울하고, 좀 자기만 하는 것이 폐쇄적인 것 같아. 그 다음에 험담 잘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 보면, 별로 내가 보기에는 좀 딱딱하고 별로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평가를 하고 있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게 LPC라고 하는 건 LPC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평가함으로써 나의 리더십 스타일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리더십 스타일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나의 리더십 스타일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점수를 낮게 준다라고 하는 건 나는 과업지향적 리더고, 내가 싫어함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쾌활하다고 막 친절하다고 여유가 있다고 친근하다고 평가한다는 건 내가 관계지향적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LPC라고 하는 게 나를 갖다 싫어하는 사람을 측정하는 건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는 딱딱하고 업무적이고 뭐하고 평가한다는 건 내가 과업지향적 성향이 있고, 그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친근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평가한다는 건 내 스스로가 싫어하는 사람일망정 나는 그 사람한테 좀 이런 이미지의 사람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지향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LPC는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이지만 나를 평가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나온 거죠. 과업지향과 관계지향. 목표 달성에 관심을 가지고 부하를 다룰 때도 과업지향적 행동을 한다. 부하들에게 좋은 관계 맺는다는 건 나중에 할 문제고, 관계지향적 리더는 부하들하고 친밀한 관계, 대인관계를 맺는데 초점을 가지고 있다. 왜?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따뜻하다, 쾌활하다, 친절하고 다정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관계지향적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기 LPC라고 하는 게 가장 preferred 코워커 스케일이에요. 실제 원래 내가 가장 처음에는 리스트 가장 싫어하는, 가장 싫게 선호하는, 가장 낮은 선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측정하기 때문에 원래는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측정했는데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성향을 측정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상황적합이론에서 리더십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다. 리더, 상황 관계, 과업 구조, 지위 권력. 요 세 가지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된다? 상황의 호의성이라고 하는 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 호의성. 호의성이라고 하는 건 그 상황이 나에게 호의적이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따라서. 그래서 첫 번째 리더 상황 관계, 집단의 분위기나 리더에 대한 구성원의 충성도, 신뢰성, 하위자들이 리더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런 걸 가리킨다. 이게 좋으면 구성원과 리더가 관계가 좋으면 나는 관계지향적 리더를 보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이미 관계가 좋은데 거기다가 또 관계지향적 리더십을 보이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나는 과업지향적인 리더를 보여도 구성원들은 이미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잘 따라와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좋다? 그렇다면 굳이 거기다 관계지향적을 또 추가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구성원들한테 과업지향적으로 해도 구성원들은 나를 신뢰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잘 따라온다 라고 하는 거죠. 집단 분위기가 나빠요. 우정이 없고 갈등이나 마찰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거는 관계지향적이 합니까? 아니요. 왜요? 과업지향적이야죠. 관계가 안 좋은데 교수님 말이 안 되잖아. 관계가 좋아도 그러고 안 좋아도 그러고 그러죠.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좋은데 굳이 관계지향적 리더를 발휘할 필요가 없다. 관계가 아예 안 좋다. 차라리 과업지향적인 걸 보여야 된다. 아, 교수님 헷갈려요. 헷갈리죠? 자, 두 번째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두 번째가 과업 구조라고 해서 과업 구조라는 게 과업은 뭐예요? 일이죠. 일이 얼마나 잘 짜여져 있냐, 내가 할 일이 명확히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내 일이 짜여져 있으면 리더가 굳이 필요할까요?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탁탁 정해져 있고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으면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학교에 와서 해야 될 일을 탁탁탁탁 맞춰서 하고 있으면 굳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잔소리를 할까요? 이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바로 과업의 구조입니다. 과업의 내용이 명확하다. 수행 절차가 일일이 기록되어 있는 정도, 즉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는 정도. 그래서 오히려 구조화되었다라는 건 완전하게 구조화되어 있다? 이거는 리더에게 더 많은 통제력을 지금 근데 굳이 리더가 통제하지 않아도 돼. 이거 리더 없어도 돼요. 물론 리더가 일하기 뭔가 하기는 편하죠. 왜? 다 짜여져 있으니까 내가 시키긴 좋아요. 그런데 구성원들은 명확하게 짜여져 있으면 굳이 리더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해야 될 일이 모호하고 불분명할 때 리더의 통제력과 영향력이 물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이게 먹혀들기가 힘들겠지만 이게 오히려 필요하다고 내가 지금 잘못 표시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성원들이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건 과업상의 요구가 분명하게 기술하고 그들이 그걸 갖다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경우 또 과업 완성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굳이 리더가 필요하냐라는 문제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지휘 권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리더가 구성원들이 잘했으면 그 상을 줄 수 있고 못했으면 벌을 줄 수 있는 그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리더가 하위자들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승진이나 급여 인상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같은 리더의 지휘 권력은 강력하다. 그런데 권한이 없다면 약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과업 구조, 직위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세 가지를 구성해서 뭘 만들었다? 상황 호의성이라는 걸 만들었다. 조직의 상황이 리더에게 호의적인가 비호의적인가를 결정하는 변수다. 그럼 상황 호의성이라는 건 호의성이 높다. 리더와 성원 관계가 좋고 내용이 뚜렷이 명시된 과업이 있고 강한 지휘 권력이 있는 상황. 자, 요 상황에서는 굳이 솔직히 리더가 필요하냐? 리더가 필요 없어요.
왜? 아니, 관계도 좋고 내용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강한 지휘 권력이 있는데 여기서 관계를 좋게 해야 된다 필요 없잖아요. 과업 알아서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런데 물론 어떤 조직에나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가장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건 리더 성원 관계 나쁘고 과업이 비구조화되어 있고 리더의 지휘 권력이 낮은 경우죠. 자, 중간 정도라고 하는 건 이 중간에 있는 상황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걸 쪼개면, 자, 첫 번째,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 과업은 구조화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리더의 지휘 권력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첫 번째부터 이제 구분을 해나가요. 시작 들어가죠.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좋은가, 나쁜가. 좋다. 그러면 과업은 반복적이냐, 비반복적? 반복적이다. 그 다음에 비반복적이다. 나쁘다. 관계가 거기서 반복적이다, 비반복적이다. 자, 리더와 지휘 관련 강하냐, 약하냐. 이렇게 해보니까 몇 가지 나와요? 8가지의 상황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 중에서 관계가 좋고 업무가 반복적이고 리더와 지휘 관련이 강하다. 그럼 이건 상황이 매우 호의적인 거죠. 여기는 나쁘고 관계도 나쁘고 그 다음에 비반복적이고 그 다음에 관계도 약하고 이건 매우 비호의적인 상황이죠. 자, 이렇게 매우 호의적인 상황부터 매우 비호의적인 상황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1, 2, 3, 4, 5, 6, 7 상황이라고 하는 건 결국 리더와 부하 관계가 좋냐 나쁘냐를 먼저 나눴어요. 여기서 크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좋냐 나쁘냐를 먼저 나왔고 반복적이냐 비반복적이냐, 좋냐 나쁘냐, 과업이 구조화되어 있냐 구조화되어 있지 않냐, 구조화되어 있냐 구조화되어 있지 않냐, 그 다음에 리더의 지휘 권력이 강하냐 약하냐, 강하냐 약하냐, 이렇게 계속 구분하다 보니까 8가지의 상황이 나왔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리더와 부하의 구성원의 관계. 얘를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과업 구조 순서대로 나눈 거예요. 그냥 이 순서가 바뀌어서 나눈 게 아닙니다. 순서대로 1, 2, 3으로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쭉 봤을 때 여기는 상황의 호의성이 좋다, 여기는 나쁘다. 이렇게 나눈 거죠. 자, 상황의 호의성이 좋은데 굳이 여러분들 관계지향 쓸 필요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여기 과업지향 써도 된다. 여기도 아예 나쁘기 때문에 과업지향으로 밀어붙여야 된다. 중간은 관계지향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리더십 이론이.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의 상황 호의성이 높고 중간 낮은 스타일인데 실제 LPC와 성과의 관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성과를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 그래서 요 상황에서는 굳이 이미 관계가 좋기 때문에 과업 중심 스타일을 써도 되고요. 요 중간 정도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관계 중심의 성과를 보여주는 게 좋고 여기서는 과업 중심 성향을 보여주는 게, 리더십 스타일을 보여주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오히려 요 지금 그 상황이 요 관계가 좋다라면 여기에 적합한 리더라고 하는 건 뭐다? 과업지향적 리더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요 상황이 리더가 지금 현재 과업 중심의 리더 있다라면 거기에 맞게끔 그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즉 구조 정도가 약하면 구조 정도를 강하게 만들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제 관계 중심의 리더십 스타일이 맞기 때문에 여기는 관계 중심의 리더십 스타일을 배치하든가 아니면 이 상황을 관계 중심의 상황으로 바꿔야 된다. 즉 과업을 좀 더 구조화시키는 방법을 쓰든가 아니면 리더의 지휘 권력을 좀 주는 방법,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아예 과업지향적 스타일로 밀고 나가야 된다. 과업지향적 스타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 상황에 지금 리더가 있을 때 그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끔 상황을 갖다가 리더에게 호의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지휘 권력이 약하면 강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 이 상황 호의성이라든가 LPC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리더십 이론은 처음 리더십 상황 이론이라고 하는 걸 다루고 나서, 처음에 리더십 상황 이론이라는 걸 다루고 난 이론이다라고 하면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이 리더십 이론 내용 자체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건 실제 리더십에서 행동, 리더의 특성 이론에서 행동 이론, 행동 이론에서 상황 이론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하나는 관계성, 하나는 거업지향적 행동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이 되고 있다. 그리고 리더십 상황 이론으로 발전하면서 세 가지의 상황 변수가 나왔어요.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과업 구조화 정도, 그리고 리더의 지휘 권력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이런 것들은 꼭 좀 여러분이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 리더십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혹시 오늘 얘기했지만 더 관심 있는 사람은 유튜브에 거기 앞에 리더십 관련해서 쭉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